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위기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군인 정치가 마리우스 술라라고 한 애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3두 정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폰카크라고 했죠. 폼페이오스, 가이사르, 그라수스 이렇게 세 명이 경쟁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폼페이우스랑 가이사르랑 둘이 양자 대결로 가는데 가이사르가 물리친 다음에 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독재를 시작하게 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알죠? 그리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아예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독재에 반대하는 귀족들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당했고 마지막에 even you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죠. 그래서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부하들이었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세 명이 이제 2차 삼두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때도 일찍이 레피두스는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동방의 안토니우스, 서방의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양자 대결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네,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요. 찐사랑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재정이 시작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분명히 얘기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황제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는 일단은 이 혼란을 수습한 다음에 모든 권력을 양로원이란다. 양로원은 아니죠.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래서 원로원에게 이제 양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양도랑 이게 섞였나봐요. 그래서 그 원로원에게 이제 권력을 모두 이양하겠다라고 해서 원로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와, 저놈 한자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호칭을 이제 선사하게 됐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택했던 것은 이제 호민간, 나는 평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제1의 로마 시민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프린캡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군사 그리고 재정의 권한을 다 갖고 있었고 뭐 원로원의 의장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인 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 200여 년간 이제 오현제 시대,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에 막 거치면서 굉장히 제국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국의 최대 영토도 확보하고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이엔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민족의 침략도 굉장히 잦았고요. 그리고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하면 결국 망하게 되죠. 이제 군인 황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50여 년간 26명이 교체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좀 계속 쇠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중흥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콘스탄티누스였고요.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건설한 다음에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밀라노 칙령위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우리 그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국교화 되게 되죠. 그것도 같이 겸해서 봐두고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동서로마가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뭐 얼마 안 가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계속 번영을 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나중에 중세 볼 때도 같이 이제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 끝났고요. 크리스트교 봐야 되네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예수에 의해서 창시가 됐다라는 점. 사실은 유대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선민사상이라고 자기들만 유대민족만 구원받는다라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는 반대하고 나오죠. 유대민족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서 사이비로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뒤에 뭐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이제 만민평등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하층민과 여성들에게 굉장히 널리 전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그 유일신 사상, 신은 하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를 해야만 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그리스도교는 약 거의 300년간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지하에 숨어가지고 카타콤 봤죠. 그런 데서 굉장히 음지에서 이렇게 막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는 법이죠. 그래서 막 계속 퍼지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아예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그냥 공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국교화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아주 번듯한 종교로 막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세를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중세 때는 정말 크리스트교 빼면 그냥 중세 자체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중세는 크리스트교 세계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대 끝 중세로 가겠습니다. 중세부터는 우리가 좀 나눠볼 거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유럽 세계에서는 게르만족 이동으로 이제 서유럽 세계,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형태가 이제부터 갖춰지기 시작했다라고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 동유럽은 여전히 비잔티움 위계선 유지되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유럽 세계에서는 이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걸 이제 촉발시켰던 것은 사실 훈족입니다. 훈족이 막 이동해 오게 되면서 원래 이제 요 북부 쪽에서 이제 수렵하고 목축하고 이렇게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쫓겨서 이제 점점 이제 서유럽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안으로 게르만족들이 막 이동을 했고요. 처음엔 막 용병으로 막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 케르라고 한 사람이 서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 이 서유럽의 많은 게르만들이 자기 국가들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막 지도에서 봤을 때 뭐 동고트도 봤고요, 서고트도 봤고, 뭐 반달리라든지 아주 뭐 문명을 다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했죠. 여기 그 반달족 이름 따가지고, 그리고 뭐 앵글로 섹슨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볼 프랑크 같은 경우, 그래서 대표적인 애인데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을 했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갔던 애는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 봤지만 그 지도에서 보면 프랑크 왕국은, 이 프랑크족은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일찍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고 로마 문화를 빠르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카롤로스 대제, 샤를마뉴라고도 하죠.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절을 받게 됩니다. 이걸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로마에서 봤을 때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그냥 야만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로마의 지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로마 교황으로부터 당신을 이제 로마의 계승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관제를 받은 거거든요. 황제의 관을.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형태로 이제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중세 유럽 얘기를 하면 이 봉건제를 꼭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의 봉건제, 그리고 중국에 우리 여러 봉건제들을 많이 봤는데 그 봉건제랑은 사실 성격상 굉장히 다르죠. 중국에 나타났던 이 봉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혈연적인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맺고 있는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열이 확실하죠. 주인과 정말 종, 아주 예속된 관계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서유럽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죠.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엄청난 예속된 주인과 뭐 진짜 노예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경부터 보면요. 프랑크 왕국이 막 분열되면서 그 제2차 민족 이동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이동을 했던 이 노르만족 그리고 뭐 마자르족이라든지 외부의 이런 이민족들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무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계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엄청나게 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주가 이 기사에게 봉토를 지급하면서 보호 의무를 다하고요. 이 기사는 자기 이제 주군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해주는 이런 아주 서로 유민하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받은 영지, 봉토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원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영주와 농노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좀 신기하게 봐야 될 건 이 바로 농노라고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농노는 우리 동양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없는 존재, 아주 좀 특이한 존재인데 일반적인 자유민인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노예도 아닌 딱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집과 토지도 가질 수 있고요. 뭐 결혼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 영지에 이제 예속된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각종 세금을 이제 영주에게 또 납부하는 형태죠. 그리고 뭐 결혼이나 뭐 일반적인 뭐 생활 이런 거 할 때도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굉장히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예도 아닌 좀 애매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쪼개서 아주 많은 주종 관계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세는 이런 장원들이 하나의 촌락 단위, 하나의 마을 단위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중세 서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이제 동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그 동로마 우리 앞에 봤던 그 로마가 아직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한 인물이고요. 서로마 제국이 아니고요. 서로마 제국의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하게 됩니다. 전체 대화는 안 돼요. 서유럽은 이미 이제 다른 막 왕국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얘는 일부만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 로마법을 집대성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한 걸 편찬했고 또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주 멋진 성당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동양의 군주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모방했다고 봐요. 그래서 서유럽의 좀 군주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강력한 뭐 황제권이나 이런 걸 가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주권이 나타났고 또 동서무역에 발달하면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더 번성을 했고 하지만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